반갑습니다. 각종 중요 이슈를 통해서 경제 지식을 쌓는 지식 저장소 경제 한 끼입니다. 경제 주식 외에도 정보를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을 얼마나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체험적으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경제 상식, 산업 상식이라는 주제로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 상식 1탄 보톡스 시간이고, 오늘은 보톡스가 뭔지 이해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바이오 산업이 낳고 미용 산업이 키운 괴물 보톡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보톡스의 이미지를 정말 잘 잡은 제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톡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얼굴, 주사, 여기 주름,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가격이 과거에 비하면 지금 절반 이상 많이 낮아졌죠.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선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부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시술에 가까운 쪽의 느낌이 더 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더 시장이 커지고 나중에 보톡스의 공급가가 지금보다 또 더 낮아지고, 그래서 뭔가 시술이라는 개념보다는 피부 관리에 좀 더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마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산업은 더 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인간이 늙지 않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한 충분히 도래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톡스가 무엇인가요? 보톡스의 성분인 보툴리늄 톡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톡스 산업의 정말 중요한 기술의 시작이고, 이 단어에서 여러가지 뉴스나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툴리늄 톡신이란 단어 정도는 기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툴리늄 톡신이 처음 발견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견된 기록은 1944년 독일이었는데, 당시에 상한 소시지와 통조림을 먹은 2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식중독에 걸렸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식중독의 이 주요 증상인 설사나 구토, 고열, 이런 일반적인 증세랑 다르게 이 사람들이 환각이 보이고, 또 근육이 막 굳고 발음도 막 부정확해지면서 신경마비 증세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심장마비가 되고 호흡곤란이 나오면서 200여 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당시 독일의 시인이자 의사였던 우스티누스 케르너는 이 식중독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겠죠. 그때 이제 1844년에 통조림처럼 공기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는 이 환경에서 증식하는 콜로스트리움이라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보툴리늄이라는 독소를 배출한다, 이 사실을 발견해내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자연 상태에서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이 보툴리늄 톡신이 공기를 워낙 싫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박테리아를 접하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접했다 하더라도 죽었겠죠. 워낙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조림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용해서 증식된 박테리아가 최초의 발견 사례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보툴리늄이란 뜻은 소세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보툴리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만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이 보툴리누스가 소세지란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보툴리늄이 정말 장난이 아닌 녀석이었습니다. 옆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여기 반수치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수치사량은 약물을 어떤 집단에 투여했을 때 해당 집단의 50%가 사망하는 용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여하면 집단의 최소한 절반은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 집단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이 수치가 낮을수록 치사량이 어떻단 말이죠?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반수 치사량이 낮을수록 매우 강력한 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지 마세요. 이 보툴리늄의 독성이
청산가리보다도 무려 10,000배에서 300,000배 강력하고, 이 도개의 레벨, 이 도개의 세계에서도 지금 이 표는 뭐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수많은 뭐 도개의 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 하이 레벨에 있는 아주 매우 강력한 독입니다. 이 수치는 이 몇백 그램의 양만 있어도 전 세계 인구 모두를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양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닌 게, 한 번쯤 뉴스나 뭐 여러가지 역사책에서 들어봤었을 법한 이 탄저균, 페스트, 에볼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뭐 사회에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와 함께 보툴리늄이 생화학 무기로 이용되기도 하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들이 카테고리 A 등급으로 생화학 무기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의 가능성으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이 균을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냐? 뭐 100에서 300g 정도로 전 세계 인구를 모두 죽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4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최강의 독. 지구상의 최강의 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설명만 들으면 거의 뭐 냄새만 맡아도 죽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보톡스가 되었나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툴리늄 톡신의 이 특성이 신경이 마비되는 신경마비 독인데, 이는 보툴리늄 톡신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걸 막아주고, 또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의 이 관계를 끊는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마비라고 하죠. 자, 이 원리로 1973년에 안과에서 처음 사시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시가 한쪽 근육의 긴장도가 이렇게 막 올라가서 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에 신경독을 조금 놔서 근육이, 그러면 이게 마비가 되겠죠. 자, 이 긴장돼서 당겨진 근육을 마비시켜서 이렇게 풀어지게 하자. 그래서 사실을 돌아오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안과에서 처음 의료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작용이 발견이 됩니다. 자, 느낌이 조금 오시죠? 사시 때문에 눈가 주변에 주사 맞은 자국, 근처의 주름들이 다 펴진 겁니다. 여기서 이 마비된 근육이 시간이 지나면 수축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1987년 캐나다 피부과 의사 알라스테어스 캐로더스 박사가 보툴리늄 톡신이 피부 주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보톡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걸 보톡스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여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의 독 보툴리늄 톡신의 부작용 효과를 알아보고, 약으로 이걸 개발하려면 모든 약이 그렇지만 같은 양이면 같은 효과가 나게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미용 목적으로 치료제로 처음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바로 엘러간사의 보톡스입니다. 맞아보신 분들은 이 병증은 다 보셨을 겁니다.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보톡스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70여 개국 700만 회 이상 시술되면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입증받기도 했고, 이제는 뭐 데일밴드, 에스컬레이터, 포클레인, 이게 다 원래는 회사 이름이었죠. 회사의 제품 이름이었죠. 그게 다 지금 대명사가, 그러니까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톡스도 데일밴드, 에스컬레이터, 포클레인처럼 피부 주름 개선제가 보톡스로 이제 보통명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당연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보툴리늄 톡신이 최강의 독, 지구상의 최강의 독, 독 중의 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쓸 수가 있느냐? 자, 100g, 300g 정도면은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죽일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왜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보툴리늄 톡신의 성인의 취사량이
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 마이크로그램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적게 쓴다는 말이겠죠. 병원에서 혹시 보톡스 맞아 보셨나요? 보톡스도 마찬가지로 오래 개봉한 상태가 유지되거나 상온에 보관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기 전에 병원에서 보톡스 제품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톡스가 또 회사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자, 이게 새 제품 사진인데 여기에 보톡스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참고로 보톡스는 이 분말 형태의 제품으로 나오고 여기에 생리식염수를 희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도 아니 빈병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로 이 빈병이라고 착각할 만큼 안에는 10억분의 1g 정도 극소량의 분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안 보신 사람들은 보톡스를 나중에 맞을 때 이거 성분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성분이 많은 걸로 달라,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 아주 부끄럽고 민망한 소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이 뭐죠? 성분 많이 넣고 죽여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과유불급, 원재료 인심 쓴다고 많이 넣으면 골로 가는 게 바로 보톡스다. 실제로 이 극소량을 다시 2cc에서 4cc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효과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소리 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것은 보통 이제 4cc에서 6cc 그 이상 희석하는 거겠죠. 자, 8cc 정도까지 섞으면 거의 물 보톡스라고 합니다. 이걸 의사 재량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보톡스 효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기 전에 정량 주사를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것을 희석한 거기 때문에 희석 수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톡스 효과 자체는 의사의 양심에 달려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보톡스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톡스가 뭔지 심화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톡스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할 때나 보톡스 관련 정보를 보면 보톡스 타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히는 보톡스의 원래 성분인 보툴리눔 독소의 유형을 말하는 건데 이들 유형의 차이는 신경독소 아미노산 배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배열 차이가 상당히 많이 크죠. 이 유형을 가지고 크게 7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징이 A, B, F만 신경독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자, A, B, F만 보톡스의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타입 A, B, F다 라고 하려고 했지만, 자, 우리가 약으로 개발하려면 약이 효과도 물론 입증이 돼야 되고 안정성도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여러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F가 탈락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한 제품은 A, B 타입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톡스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자료를 보면은 이 기업은 보톡스 타입 A, 어디는 타입 B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른 기업 보톡스 C, 보톡스 타입 B 이런 기업들은 없나, 이렇게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기업은 없으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보톡스를 위해서 개발하는 상품은 아니겠죠. 자, 보톡스 기업은 모두 타입 A, B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톡스 A와 B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톡스 A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우수하고 지속시간도 우수하고 또 개발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보톡스 A가 더 쉽고, 자, 그러면 보톡스 A가 여러가지로 장점이 정말 많죠. 그래서 시중에 거의 모든 제품이 보톡스 A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모든, 정말 거의 모든 제품입니다. 그러면 보톡스 B는 왜 쓰느냐? 자, 모든 약이 그렇지만 약은 모두 내성을 가집니다. 우리 몸에서. 이거를 오래 쓰게 되면 몸에서 내성이 생기고 보톡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때 이 내성 문제로 주로 사용하는 게 보톡스
B 제품입니다. 제가 제품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뭐 이 사진들은 뭐 성형외과에 워낙 잘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성형외과 사이트에서 조금 참고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여긴 6개밖에 없지만 시중에 거의 이것 외에도 제품이 조금 더 있겠죠.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보톡스 A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밑에 보톡스 B 제품을 하나 또 첨부해 봤는데 거의 뭐 이거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뭐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뭐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밖에 없고 사실상 마이야블록,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마이야블록이 보톡스 B 타입의 거의 독점적인 제품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타입 B 시장에는 사실상 마이야블록이 거의 뭐 독점적이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들은 모두 타입 A 시장에서 경쟁하고 타입 B 시장에는 뛰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의 2편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타입 B, 이 마이야블록이 독점적 위치를 구축은 하고 있지만 보톡스 시장 전체 점유율을 봤을 때 마이야블록이 1%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타입 A가 사실상 뭐 99.9%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톡스 점유율 1%도 안 되는 타입 B 시장이기 때문에 보톡스 회사들은 이 내성 문제를 위해서 타입 B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효력, 뭐 안정성, 비용 면에서 우수한 타입 A를 가지고 내성을 줄이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톡스가 어떤 식으로 연구되고 있느냐, 어떻게 내성을 줄이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테리아 단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보툴리늄 톡신은 클로스트리아라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데 이 박테리아가 보툴리눔 톡신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복합 단백질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클로스트리아 박테리아가 크게 보툴리눔 톡신과 복합 단백질 두 가지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복합 단백질은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을 보호하는 보호제 역할인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보톡스 효과 외에 영향이 없고 항체 형성에만 영향을 주는 불순물입니다. 보툴리눔 톡신도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순수 활성화 톡신은 보툴리눔 톡신 주성분으로 효과 형성에만 영향을 주는 정말 좋은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고, 또 반대로 비활성화 톡신은 우리에게 효과를 주지 않는 항체 형성에만 영향을 주는 톡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성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가지를 제거하면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내성을 막는, 내성을 줄이는 기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특화해서 나온 보톡스 상품이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 이 제오민이라는 제품입니다. 뭐 가격도 당연히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보톡스 회사들은 기술력이 못 미치느냐? 뭐 이건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업계 정보에 의하면은 메디톡스나 휴젤 이런 기업들이 내성 없는 보톡스의 기술은 알고 있지만 보톡스가 미용용으로 1년에 많아봐야 한두 번 맞기 때문에 기존의 수준으로도 내성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좀 더 순수 활성화 톡신 위주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의 비용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도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다른 보톡스 회사들도 제오민처럼 뭐 기술력은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진 만들진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내성 없는 보톡스다 라고 이 다른 회사가 출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뭐 기술력으로 엄청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 것이고, 그래서 기존 다른 제품들도 뭐 현재도 내성 문제가 지금 심각하진 않기 때문에 내성 없는 보톡스의 슬로건을 달고 뭐 다른 제품이 나오더라도 시장을 그 제품이 평정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뭐 어렵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톡스의 신경독 말고도 이전에 코브라의 혈액독 원리를 이용해서 캡토프릴이라는 고혈압 치료제가
존재를 합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입니다. 현재 이런 것만 봐도 독과 약은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이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보고독 같은 경우에는 마취제의 성분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정갈독도 있고 고사리에도 독이 있고, 그래서 먹으면 정력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게 독과 정력이 관계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고사리도 삶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다 들어보셨죠. 이것뿐만 아니라 과일에도 뭐 살구씨, 매실씨에 뭐 어느 정도 독소가 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또 은행도 성인이 하루에 5알 이상 먹지 말라, 이런 지침이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도 독이 어느 정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치사량 수준은 아니지만. 자, 독이란 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자연에서 준 선물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뭐 갑자기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제가 호르메스 이론이 생각나서 남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가벼운 독소로 자극을 주면 면역 기능이 살아나서 질병이 감소한다 라고 합니다. 독과 약은 한 끗 차이라고 제가 최종 정리를 하면서 1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